안녕하세요. 저는 송형근이라고 합니다. 이페스 코리아에서 그 손해평가사 2차 강의를 맡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랑 같이 1과목과 2과목 손해평가사 2차를 대비하는 과정을 같이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1과목을 진행하는데 1과목과 2과목은 이 수험생들이 이해하시기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1과목은 보험 상품의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2과목은 실제로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지 조사하고 손해평가하는 보험금을 계산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손해평가사에 대한 간단한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지만, 손해평가사 2차에서는 2과목이 보통 과락률이 한 60대 후반 정도,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7명 정도는 과락이 나오세요. 그만큼 실제로 이 과정을, 시험을 준비해도 실제로 점수가 많이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이 과목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1과목에 충실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랑 같이 그 1과목에 대한 1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 강의를 진행하기 앞서 제가 그 손해평가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를 좀 드릴게요. 그 손해평가사라는 제도는 여러분은 뭐 손해사정사는 막 잘 아시잖아요. 근데 손해평가사는 최근에 굉장히 붐이 일고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손해평가사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정부가 그 정책 지원하는 농업재해보험에서 그 손해평가 업무를 맡는 그런 전문가를 뽑는 시험입니다. 그 농업재해보험은 일반 재해보험하고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농업재해보험은 일반 그 손해보험에서 다루지 않는 자연재해라든가 농작물이라든가 가축, 그리고 이제 보험을 드는 대상자가 주로 농민이거든요. 그래서 그 보험을 드는 그 대상자가 농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농민은 좀 특수하죠. 그래서 일반 비즈니스맨에 비해서는 좀 그 경제력적으로는 좀 열세에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재해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농업재해보험에서 취급하는 자연재해라는 부분은 대부분 일반 보험에서는 취급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자연재해라는 부분은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쉽게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고 대규모 재해가 일어나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일반 재해보험에서 다룰 수 없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이제 농업재해보험에서는 정책 목적에 따라서 자연재해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손해평가사와 관련해서는 이제 나름대로 전문성이 인정되죠. 그 실제로 이제 손해평가라는 게 간단한 분야가 아닙니다. 일반 그 자동차 보험이나 이런 일반 재해보험하고는 좀 특수한 면이 있어요. 자연재해라는 부분은 실제로 농작물이나 가축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거라서 그에 대해서 손해평가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뭐 작물의 어떤 작기에 따라서 같은 피해를 입어도 빨리 회복되는 부분이 있고 기후에 따라서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손해평가가 쉽지는 않다. 그 최근에 그 손해평가사를 한번 응시자로 한번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작년에 이제 9회였죠. 작년에 응시 인원이 17,000명가량 됐습니다. 손해사정사가 한 6,000명 정도니까 그에 비해서 2배 이상 되는 거죠. 그만큼 최근에 이제 그 40대 이후에 직장인이나 은퇴 또 뭐 제2의 잡을 준비하시는 분한테 굉장히 인기 있는 시험입니다. 실제로 이제 합격률을 한번 보실게요. 그 1차는 그 대상자 대비 한 64%. 그러니까 어렵지 않은 시험인 거죠. 전체적으로 나중에 제가 시험 과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2차는 실제로는 합격률이 11%에 불과합니다. 이에 더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2차 같은 경우는 과락률이
1과목 또는 2과목을 다 포함했을 때는 과락률이 70에서 80%에 이릅니다. 그 정도로 생각보다 이게 주관식이기 때문에 이 시험에 대비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주관식의 특징이 뭐냐면 어느 한 분야에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분야를 완전히 알아야만이 전체적으로 답을 쓸 수가 있어요. 그냥 객관식처럼 약간 어느 한 부분이 모자라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봉합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그러세요. 딱 시험 문제가 나오면, 뭐 내가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문제들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답을 쓰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손해평가사의 특징이 뭐냐면,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계속 그 합격자를 늘릴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파이가 정해져 있어요. 예산이라는 게. 예산이라는 파이가 정해져 있는데 합격 인원을 계속 늘리면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합격 인원을 조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많은 수험생들이 응시를 해서 한 10% 정도 합격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엄격하게 시험 관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보실게요. 그래서 그 손해평가사의 정의는 뭐냐면 농업재해보험에서 그 손해평가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라고 합니다. 그 손해평가라는 게 뭐냐면 보험사고가 발생하잖아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실제로 이제 현장에 나갑니다. 현장에 나가서 어느 정도 피해가 있는지 피해 규모를 확정을 하죠. 그 여러 가지 이제 농업인들이 제대로 조치를 안 했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막을 수 있는 재해였는데 막지 못했다든지 그런 보험자가 책임질 수 없는 부분까지 다 전체적으로 내용을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피해 규모가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손해평가를 하죠. 손해평가라는 게 이제 피해액을 확정을 하고 보험금을 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 업무를 이제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이 손해평가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은 1차와 2차로 나누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1차는 객관식입니다. 그래서 상법보험편, 농업재해보험, 법령, 재배학과, 원예식물학 이렇게 세 가지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각 문항별로 25문항씩, 그러니까 배점은 문항당 4점에서 이렇게 90분 동안 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격률이 64%라는 얘기는 어느 정도 한 달 내외 정도 준비를 하면 충분히 합격이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차에 합격을 하고 나서 한 3개월 정도 기간이 있습니다. 3개월 정도 기간 동안에 2차를 준비를 하시거나 아니면 다음 해에 2차를 준비하실 수 있죠. 1차를 합격한 경우 그 다음 해에는 1차 면제가 됩니다. 2차 같은 경우는 이제 3개월 동안에 그 이론서를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그 기본적인 보험 상품에 대한 소개고요. 실제로 보험이 발생했을 때 이제 손해평가를 하는 부분이 2과목이 됩니다. 이게 1과목입니다. 이게 2과목이 됩니다. 그 2과목은 이제 전체적으로 다 어떤 계산 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나중에 이 전체 체계를 설명하면서 저는 가급적이면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보험 이론도 이것도 하나의 상품이잖아요. 상품을 너무 어렵게 설명하면 실제로 그렇게 할 필요도 없거니와 실제로 그렇게 설명하면 전체적으로 이게 시험 준비 기간을 맞출 수가 없어요. 3개월 동안에 이
시뮬레이션 평가하고 현지 조사하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완벽하게 이해하고 어느 정도 숙지가 된다는 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은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의 전체 흐름이라든가 줄기는 제가 명확하게 잡아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과거에 시험 볼 때 보니까 이게 그 당시에 이제 67개 품목을 다루고 있었어요. 67개 품목을 다루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보면 67개 품목의 보험 상품의 내용이 다 거의 비슷한 거예요. 항목은 똑같잖아요. 단지 이제 작물별 특징이 들어가서 이 전체 책의 내용을 구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되게 이게 처음에 봤을 때는 굉장히 이게 어느 게 중요하고 어느 게 중요하지 않은지에 대한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초기에 공부를 해서 진입을 할 때 이런 시행착오가 한 1 내지 2개월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시험은 나름대로 이렇게 아주 전망이 박다라고 말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내실이 있는 전문적인 직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합격하고 싶으시다면 합격의 요건은 뭐냐면 한 3개월 정도 기간이잖아요. 이 3개월 정도 기간 동안에 빨리 전체 메커니즘을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험 상품이 돌아가고 전체적으로 보험료를 내고 어떻게 보험금을 산정을 하고 중간에 손해평가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내가 실제로 현지에 나가서 어떤 기구를 사용해서 면적을 측정을 하고 홀테를 가지고 별을 해서 그 전체 양을 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표본을 추출해서 전체로 어떻게 변화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이 눈과 실제로 이 손에서 아주 익숙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쉬운 문제가 나와도 그렇게 만만하게 시험을 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초기에 여러 가지 품목으로 구성된 이런 같은 것 같지만 실제로 다른 그런 여러 가지 품목들을 어떻게 쉽게 전체적인 메커니즘 내에서 파악을 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집중적으로 쉽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손해평가사 올해 일정이 나왔죠. 올해는 이제 다음 달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이제 1차 원서 접수가 진행이 됩니다. 그 1차는 실제로 접수하시고 준비하셔도 돼요. 재비하기 어렵죠. 재비하기 어렵고, 보험 이론에 대한 부분은 법령이니까 법령을 자주 읽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게 어떤, 원칙대로 흘러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체계가 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거고요. 재비학 부분은, 점수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광범위한 분야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한 50점대를 하고 나머지 두 과목에서 점수를 확대한다 이러면 1차는 큰 문제가 없으세요. 그리고 이제 1차 끝나고 나서, 보면 한 3개월 좀 못 미치게, 시간이 주어지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제 강의를 들으시면 어느 정도 전체 농작물 재보험이 어떻게 흘러간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한 달 정도면 제가 다 파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럼 어렵지가 않아요. 어렵지 않다기보다는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그런 경험도 있고 실제로 이런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박사학위를 준비하면서 이 시험을 같이 준비했는데 시간적으로 너무 쫓기더라고요. 근데 전체 내용을 한 1.5개월 정도 파악을 하니까 전체 내용은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전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렇지만 그다음부터가 문제예요. 실제로 이제 이런 농작물 재해보험이라는 게 엄청난 양의 각 생물별로 특징이 있는 부분을 압축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도 많고요. 보험자가 우리는 이 상품을 이렇게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도 있잖아요. 단지 이제 우리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추정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가 봐서는 한 절반 정도 기간 동안에는 전체 내용을 파악을 하고, 나머지 절반 동안은, 그야말로 이제 많이 풀어보셔야 되는 거죠. 보통 이제 그 합격자들의 이야기 들으면, 볼펜 한 20자루 정도는, 써야 된다. 그 정도로 손품을 많이 팔아야 실제로 시험에 가서 그렇게 당황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일정에 맞추셔가지고 제가 드리는 강의를 들으시면 전체 내용은 한 달 정도면 제가 다 파악을 해드릴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여러분이 열심히 손품을 파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부분은 농업재해보험이잖아요. 농업재해보험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작물이나 가축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에요. 일반 재해보험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이런 특수한 보험이다. 실제로 자연재해나 이런 거대재해 같은 걸로 해서 보험 상품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초기에 진입했던 재해보험 사업자들은 중간에 많이 포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예측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재보험도 만들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지원을 하면서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어느 정도 이제 발전이 된 그 상품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농업재해보험은 생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어떤 크게 이제 보면 대부분 다 농작물이나 가축은 다 생물이죠. 그리고 이제 생물이 아닌 부분은 이제 농업용 시설. 시설 부분은, 일반 재해보험의 원리가 많이 적용이 됩니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일괄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손해보험이죠. 일반 인보험이 아니죠. 그 손해보험이라는 게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손해보험이라는 게, 인보험적인 요소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꼭 손해보험이 재물보험만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손해보험 내에 이런 농작물이나 가축과 같은 생물도 손해보험 상품에 들어간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손해보험이 틀이잖아요. 그러면 전체 손해보험에 대한, 보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 1차에서 물론 1차의 시험 과목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2차의 이론 부분에서 이 보험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 부분이 강의가 될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일반 손해보험하고는 차별화된 요소가 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보험시장의 특수한 구조다. 농업과 농민이라고 하는 일반 보험시장에서 잘 다루지 않는 그런 분야다. 가장 일반 재해보험이 진입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재해 규모다.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예측도 불가능하지만 실제로 재해가 일어나면 규모가 크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접근하기가 어려운 분야다.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일정한 지원이 필요를 한다. 지금 정부가 다 지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작물은 70개 품목으로 되어 있어요. 2023년에. 2022년 67개 품목이었어요. 67개 품목. 계속 매년 한 3개 정도씩, 보험에 진입하는 품목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가축이 있죠. 가축은 계속 16개 축종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업용 시설이 들어가 있다. 농업용 시설은, 일반 손해보험의 원리를 많이 적용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농작물 재해보험은 일종의 손해보험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보험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되죠. 보험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보험은 위험을 관리하는 수단이다. 보험은 반드시 위험하고 관련이 되어 있잖아요. 위험이라는 거는
정의는 굉장히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그 전체 일부분 중에 그 한 의견 중에 하나가 앞으로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의미한다. 뭐 좋은 일이면 보험이 들진 않겠죠. 그래서 그 위험을 관리하는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보험이라는 상품은 어떤 계약에 의해서 위험을 전가하고 실제로 보험자 입장에서는 유사한 위험들을 모아서 결합해서 위험을 관리하는 수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약간 좀 흐릿하긴 한데 위험과 유사한 용어들이에요. 그 위태라는 거는 이제 위험한 상황이죠. 위험한 상황에서 실제로 어떤 사고가 발생할 원인이 주어지고요. 거기에 따라서 실제로 사고가 발생한 손해가 나옵니다. 이런 부분은 위험과 유사하지만 위험과 동일한 용어는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위험의 분류, 그게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는 뭐 수많은 위험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모든 걸 다 보험에 들 수는 없잖아요. 보험이라는 거는 굉장히 과학적인 거예요. 과학적인 어떤 비즈니스예요. 또 통계학적으로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서 100이라는 보험료를 받아서 운영을 했을 때 그중에서 일정 부분이 사고가 일어나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험금이 지급이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통계학적으로 굉장히 정교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위험들을 다 보험 대상화 한다는 건 있을 수 없어요. 그 중에서 보험으로서 가치가 있는 위험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위험들을 한번 분류를 해보면 분류를 해서 그 각각의 위험들 중에서 보험에 적합한 요소를 뽑아내면 보험이라는 게 이러이러한 위험들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구나를 알 수 있죠. 그 첫 번째는 이제 객관적 위험과 주관적 위험이에요. 객관적 위험은 실제로 위험의 속성을 측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확률로 측정이 가능해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통사고나 이런 사고가 있었을 때 그런 부분이 어떤 자료가 축적이 되면서 확률로서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 개인별로 이게 위험하다, 안 위험하다 이런 평가가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대상이 될 수 없죠. 그리고 이제 순수 위험과 투기적 위험이 있어요. 순수 위험은 실제 손실의 기회만 있는 거예요. 투기적 위험은 손실과 이익의 기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주식 투자 이런 거를 보험에 들 수는 없죠. 기본적으로 손실에 대한 부분을 만회해 주는 게 보험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분류가 있어요. 그 이제 위험을 보시면 이제 정태적 위험과 동태적 위험이 있습니다. 화산 폭발이나 지진 이런 거는 실제로 그 위에 여진이 있거나 화산 폭발 이후에 추가적인 손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체로 사고가 처음 지진이나 화산에서는 확정이 되죠. 동태적 위험 같은 경우 소비자의 기호, 환율의 변동, 시시각각 변하잖아요. 이렇게 발생 빈도와 규모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걸 동태적 위험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는 보험의 대상이 될 수가 없죠. 실제로 환변동보험이라든가 이런 게 있긴 하지만 실제로 보험 상품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분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위험에 미치는 범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불특정 다수나 사회 전체에 손실을 초래하는 그런 위험은 규모가 너무 큰 경우는 보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피해가 한정되는 그 손실에 대해서만 보험 상품이 가능하다. 특정적 위험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보험에 대한 기본적인 분류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보시자면 우리가 이런 보험을 도입한다고 했을 때, 보험 상품을 설계한다고 했을 때 주 대상은 뭐냐면 객관적 위험이다. 어느 정도 확률을 예측이 가능해야 된다.
그리고 손실에 한정되는 위험이라야 한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동적인 위험이 아니라 피해가 확정된 정태적 위험이라야 한다. 그리고 제한된 범위 내에 어떤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보험 상품에 적합하다. 네 가지 분류만 해도 여러분들이 이런 전체 모든 위험 중에서 보험으로 도입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한정되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그 외에 이제 담보 위험, 비담보 위험, 면책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보험자가 책임을 지는 부분을 담보 위험이라고 하고요. 그 보험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위험, 그러니까 보험 계약에서 빠져 있는 위험들을 비담보 위험이라고 합니다. 면책 위험은 실제로 담보 위험이긴 하지만 어떤 고의나 전쟁과 같이 어떤 보험자가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사유가 있는 경우에 책임을 지지 않는 위험이 면책 위험입니다. 농업부문의 위험은 이게 이제 2024년에 농업정책보험 금융위원회에서 만든 이론서에 새로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농업부문의 위험은 생산 위험과 가격 위험과 제도적 위험과 인적 위험이 있다. 실제로 뭐 농업부문의 위험을 농업이 그렇고 안전한 산업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보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농축산물의 생산량은 기회나 병해 중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충분히 그 차이가 커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실제로 생산량이 못 미치거나 이런 게 있을 때는 농작물 재해보험으로 흡수를 한다. 그런 손실을. 그리고 뭐 너무 많이 생산되거나 이렇게 했을 때 가격이 폭락하잖아요. 뭐 양파, 파동 같이 그런 부분도 수입보장, 농업수입보장 보험을 통해서 흡수를 한다. 그리고 뭐 저 FTA와 같이 실제로 국제대 WTO 그런 규준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정부가 지원할 수 없는 그런 요인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농업이라는 그런 산업 자체가 갖고 있는 위험이다. 농촌 인구의 증감도 실제로 뭐 농촌에서 일할 사람이 없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 여러 가지 요인들이 농업에도 존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위험 관리의 하나로서 이제 보험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위험은 관리를 해야 된다. 위험을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렇게 물리적 위험 관리와 제도적 위험 관리로 나눠요. 재무적 위험 관리는 재무적 관점에서 보는 위험 관리예요. 같은 내용이라도 이거는 위험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느냐의 문제예요. 물리적 위험 관리는 이제 그 위험을 어떻게 통제하느냐의 문제죠. 예를 들면 뭐 위험이 있는데 그걸 회피한다든가 아니면 손실 통제, 실제로 뭐 위험 횟수를 줄인다든가 또 피해를 줄인다든가 뭐 그런 식이죠. 위험 요소를 분리해 이러한 문서가 손실된 위험이 있으면 복제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 보험 상품과 같이 실제로 계약을 통해서 제3자에게 내가 갖고 있는 위험을 전가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위험 규모가 크지 않다 이러면 제가 스스로 위험을 인수할 수 있는 거죠. 위험 인수를 이제 재무적 관점에 봐서는 위험 보위라고 해요. 다 비슷한 내용이지만 이거는 그 위험을 어떻게 통제하느냐의 문제고 이거는 그 통제 방법을 어떻게 자금을 조달하느냐의 문제예요. 그 자금 조달은 위험 결합은 이제 보험자 입장인 거죠. 다수의 동질적인 위험을 결합을 해서 그거를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위험관리 선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나의 메커니즘으로 하나의 방법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보시면
실제로 위험이 발생할 빈도가 적고 크고, 힘도 어느 정도, 위험으로부터 타격이 얼마나 크느냐의 문제죠. 그래서 빈도가 작고, 실제로 손실이 크지 않다면 스스로 위험을 보유하는 거죠. 그러나 빈도가 많고, 근데 손실 정도는 크지 않다면 그 손실의 횟수라든가 그런 부분을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윗부분에 있는 거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요. 다만 이제 심도, 실제로 어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하느냐의 문제가 클 경우에가 문제가 되는 거죠. 한번 발생하면 손실이 큰데 그 발생하는 빈도가 적어요. 이럴 때는 계약에 의해서 보험처럼 위험을 전가를 하죠. 근데 굉장히 빈도도 많은데 막 타격도 커요. 위험이 커요. 손실이 커요. 이럴 때는 위험을 회피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이 부분도 이제 위험관리 구성 요소, 이 부분은 이제 2024년도 이것도 똑같이 이론서에 새로 등장한 부분이에요. 위험관리를 구성하는 요소, 위험관리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정보 수집, 그다음에 보험, 실제로 이제 사전 예방, 그리고 이건 사후에 손실을 축소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제가 위험과 보험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보험을 정의를 해보면 보험은 위험을 관리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그런데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자신의 위험을 제3자, 보험자에게 계약에 의해서 전가하는 제도이다. 이거는 좀 더 이제 학문적으로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수의 동질적인 위험을 하나에 모아서 일종의 풀링을 하는 거죠. 풀링을 해서 그 위험 집단 안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개인적인 보상에서 전체 위험 집단의 평균 손실로 대체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의 특성은 이 내용을 요소적으로 다 분석을 해놓은 거죠. 우연한 손실의 집단화하는 것이고요. 그 반대로 한다면 각각이 하나의 위험 집단이 각자 위험을 분담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위험을 전가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보험이라는 거는 손실의 기회만을 보상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손실만을 보상을 한다. 통계학적으로 보험 가입자가 늘어날수록 확률적으로 그 위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이런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험의 성립 조건을 같은 얘기예요. 이게 이제 이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좀 딱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동질적인 위험이다. 최소한도 같은 보험료를 부과하려면 서로 다른 위험에 대해서 같은 보험료를 부과한다면 그걸 이해할 수 없잖아요.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험 집단을 형성하려면 동질적인 위험이어야 한다. 손실은 우연적으로 발생해야죠. 손실이 확실한 거에 대해서 보험을 쓸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한정적인 손실이어야 한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위험이 너무 크면 실제로 보험자가 부담할 수 없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작은 보험료를 받아서 전체의 위험 결합을 통해서 위험 집단을 형성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위험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보험은 굉장히 과학적인 거예요. 과학적인 비즈니스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보험 상품을 개발하는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확률에 근거해서 보험 상품을 개발을 한다. 아무리 보험 설계가 잘 돼 있어도 실제로 경제적으로 부담 가능한 보험료여야 된다. 이게 나중에 이제 농업재해보험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보험의 기능은 어느 정도 다 아시겠죠? 보험에 손해를 입었을 때 경제적인 손실을 회복한다.
이게 보험의 주 목적이죠. 따라서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보험 가입자들이 어떤 불안을 해소한다. 반대로 얘기하면 보험에 들었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이 제3자나 어떤 금융권에서 그 사람의 신용력을 높여주는 구실을 한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여러 가지 보험료가 모아서 자본을 형성하죠. 보험회사에서 기업 투자 등을 할 수 있어요. 자본이 형성되는 거죠. 보험의 역균형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 가지 그 자금이 보험으로 흘러간다는 얘기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다른 분야에 있는 자금이 이쪽으로 흘러가는 거잖아요. 기회비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보험이라는 상품이 없었으면 A라는 분야에 투자할 수 있는 거를 그 리스크 관리하기 위해서 보험에 드는 거잖아요. 기회비용이다. 그리고 이제 보험 사기 같은 게 많이 증가를 하죠. 그리고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분야가 이거예요.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다. 이거는 이제 계약 체결 전이에요. 계약 체결 전. 계약 전이죠. 계약 전에, 예를 들어 뭐, 어떤 하자가 있는 사람이, 자기가 이야기를 않고, 보험회사한테 고지를 하지 않고, 보험을 선택했을 경우, 자기한테 유리한 보험을 할 수가 있죠. 그걸 뭐라 그러냐면, 정보의 비대칭이라고 합니다. 보험에 계약하려는 사람은 분명히 자기한테 유리한 정보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 보험자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한테 유리한 정보를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보험자 입장에서는 사고 위험이 더 높은 사람이 보험에 더 적극적으로 가입하는 그런 문제가 되죠. 도덕적 해이는 이거는 이제 그 보험에 가입하고 난 이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보험에 가입하고 나서 어떤 사고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방조를 하는 거라든지 사고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이게 보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험으로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인데 내가 굳이 이 사고를 내가 예방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 정도에 따라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 이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의 문제는 이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되지만 다른 사람한테 봐서는 공정한 보상이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럴 때는 그 외의 사람 다수한테 어떤 피해를 주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린 거는 농업재해보험이라는 것도 보험 상품의 일종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보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보험은 이렇게 통계학적으로 굉장히 정교하게 설계가 되어 있고 그 보험은 이러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생성이 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